셔버린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임무를 끝내고 마지막 밤을 보내려 호텔로 귀가하던 청년 병사는 자택에 전화를 걸었다. 나 내일 돌아가는데 달리 갈 곳이 없는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 집에서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 날뛰던 부모는 물론 이라며 울며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걔가 지뢰를 밟아서 말이야.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나는 그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말에 부모는 입을 다물고 말했다. 며칠 동안이라면 괜찮지만 장애인 뒤치다거리는 정말 힘들단다. 집에 있는 동안 그 친구가 살만한 곳을 같이 찾아보자꾸나. 너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친구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평생을 저당 잡히는 건 안 될 일이잖니. 모친이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한 연인이 있었어. 그런데 연인이 데이트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야. 남자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여자는 크게 다쳤어. 근데 남자는 약간 느낌이 이상해진 걸 느꼈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말이야.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사고 후유증에서 회복된 두 연인은 고깃집에 갔어. 자리에 앉았는데 남자는 뭔가 느낌이 싸한 게 오싹함이 느껴졌어. 그러다 남자는 문득 생각이 났어. 귀신은 원래 사람 하는 것을 반대로 행동한다고 하잖아? 근데 식당 한 사람들이 전부 고기에 상추를 싸먹고 있었어. 남자는 재빨리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말했어. 가게 사람들이 모두 귀신인 것 같아. 여자는 깜짝 놀라더니 와, 신기하다. 치과에 가서 마취 치료를 받았다. 마취가 풀릴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의사가 당부했다.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고깃집에서 모였다. 나 혼자만 못 먹는 게 조금 억울했다. 그래서 딱 한 점만 먹기로 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벌써 괜찮아졌나? 생각하며 계속 먹기로 했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질겨서 도저히 씹어 삼킬 수 없는 게 있었다. 5분 후 격동이 연습했다. 어느 날 같은 반 여자아이가 죽었다.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보니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목에 있던 주른 적도 사라진 상태였다. 소문으로는 반 여자애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참지 못하고 손목을 긋고 자살한 것 같다고 한다. 역시 여자는 무섭구나. 그의 마지막 기억은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끌려나가 바깥에 주차된 차의 트렁크에 집어넣어진 것이었다.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흐릿했다. 그가 비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것은 단 몇 분 전이었다. 그곳은 끔찍하게 더웠고 그는 공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공포 때문에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손과 발로 가장자리를 따라 훑으며 완전히 갇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손이 떨렸고 심장박동이 드럼의 독주처럼 빨라졌으며 몸이 땀으로 젖어갔다. 그는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차를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 곧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걸 열어주게 되어 있어. 그러나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몇 분이 흐르고 공포가 점점 커졌다. 그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빛과 소리의 부재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나서야 마침내 그는 TV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해냈다. 만약 후비등을 부술 수 있다면 공기를 얻으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 어두운 감옥에서는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른쪽 다리에서 가까운 구석을 맹렬히 차기 시작했다.
미동도 없었다. 그는 점점 더 세게 발을 구르며 발길질 한 번마다 비명을 내질렀다. 다리가 아팠고 발목이 쑤셨다. 희미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 그는 마지막 강력한 일격을 위해 아드레날린을 분비했다. 그는 가능한 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어두운 구석을 살폈다. 그는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거기서 흙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원폭 투하 이후 히로시마는 매우 빈곤해져 있었다. 그러다 그 히로시마의 한 마을을 한 청년이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노인이 그 청년에게 부탁을 했다. 그의 친구에게 한 편지를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청년은 그의 목적지와 그 친구분이 계시는 곳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전해드리죠 하고 길을 가려는데 노인분이 참 그거 절대 전해주기 전에 보면 안 되네. 아주 중요한 것이라네 라고 말했다. 그 청년은 숙소에 묵었다. 그는 편지의 내용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뭐 읽어봐도 되겠지? 싶어서 편지를 읽어보게 되었다. 잠시 뒤 화가 난 청년은 편지를 찢어버리고 길을 떠났다. 우리 집에는 넓고 그리 깊지 않은 우물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여자친구를 죽였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날 시체가 사라졌다. 5년 후 마음에 들지 않은 지인을 죽이게 되었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날 시체가 사라졌다. 10년 후 열받는 상사를 죽였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날 시체가 사라졌다. 15년 후 간호가 필요한 엄마를 귀찮아서 죽였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이 되어도 시체는 그대로 있었다. 전화를 마친 청년은 투숙하던 호텔 꼭대기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 설명한 장애인 친구는 바로 전쟁에서 총알을 맞아 장애인이 된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부모에게 자신이 짐이 될 것이라는 걸 안 그는 살기 싫어졌던 것이었다. 귀신은 사람들 반대로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여자의 정체는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귀신입니다. 마취는 남자의 혀까지 마취가 된 상태이며 마취가 덜 풀려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씹던 고기는 바로 남자의 혀였습니다. 죽은 여자의 목에 줄자국이 나 있었는지 안 나 있었는지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는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산채로 관에 갇혀 안매장 당한 것입니다. 노인이 전해달라는 편지에는 내가 보내는 마지막 곡이라네 라고 쓰여 있었다. 즉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살인귀다. 엄마는 주인공이 살인을 할 때마다 시체를 치워주었다. 그런 엄마를 죽여서 이젠 처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